작가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태수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 책이고 제목에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일희일비도 굉장히 많고 감정도 다양하게 느끼고 굉장히 화려했다가 굉장히 작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런 직업인데 나이가 들수록 조용함을 찾는 저를 발견하면서 우연치 않게 팬의 선물로 만나게 된 책이에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약간 울컥했던 게 있는데 오늘도 내 인생에는 비가 많이 내릴 거야. 하지만 말이야 나는 그 속에서도 춤출 줄 아는 사람이지. 무대 서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준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뮤지컬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끝내고 마지막 무대에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되게 좋았다. 저는 사람한테서 찾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고 한편으로는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작업을 계속하면 제가 그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변해 있는 걸 느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태수 작가처럼 저도 운동인 것 같아요. 체력을 길러야 다정함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일단 운동을 하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내가 행복하니까 남한테 행복도 줄 수 있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들이 많이 쌓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도 물론 당연히 너무 추천하지만 삶이 요란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 진짜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읽어봐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냥 툭 줄 수 있는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읽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툭 이렇게 가볍게 그런 분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요시타케 신스케 그림입니다. 도망치고 찾고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아이랑 함께 보라고 주신 책 같아요. 팬분이 내가 진짜 조리 있게 말 못하는 걸 이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다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었죠. 아들은 그림만 보고 전 오디오북처럼 얘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라디오 코너에 그림책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읽고 한때긴 했지만 진짜 열심히 사서 읽기도 하고 추천도 받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사실 책을 잘 못 접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림책만한 게 없다. 왜냐면 나를 설득시켰으니까 그때. 도망치는 별. 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스트레스가 없던 사람, 엄청 긍정적이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막 재밌게 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맞서요, 제가. 그래서 더 힘듦을 깨달으니까 이 도망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는 도망만 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와 맞는 사람, 날 위로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TV에서도 어디서도 어디에서도. 네. 그 어린이 권장 도서로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요즘 초등학생들 영어 열심히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합니다. 알겠어. 공부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 지키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제가 쓴 너였구나라는 책입니다. 저희 아들 주원이 100일 선물로 만든 노래 가사가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안을 해주셨고 듣던 걸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곡 자체가 탄생한 게 저희 아이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아이를 위해서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아팠어요. 며칠간 인큐베이터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내고 음원 수익을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난 곳에 아픈 친구들 도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내랑 상의 끝에 하게 됐죠. 장고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할까? 하자. 좋다. 이거 나야? 책 보여주고 나다! 베개 나왔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하수정 작가님한테 제 사진도 보내고 제 그 SNS도 보시고 해서 저희 아들에 대한 이미지를 아시니까 되게 비슷하게 캐릭터에 맞게 되게 잘 그려주셨어요. 상황도 진짜 아이가 겪은 일들에 관한 사진도 많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너무 울컥해요. 저만 아이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나요? 이미 충분하다라고 계속 얘기해. 괜찮아, 충분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냥 하면 돼. 못해도 사랑해. 잘해도 사랑해. 계속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대신 그 마음을 대신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마음을 혹시나 조금 잊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양한다 시인의 숲의 소실점을 향해 라는 시집입니다. 네. 불안한 청춘들의 이야기가 시로 담겨져 있는데요. 서로 위로하는 방식이나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이 서정적인 문체로 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예전부터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받다가 TMI이긴 한데 제가 여름을 또 되게 좋아해서 여름 기념으로 새로운 시집 한번 사보자 하고 서점에 갔을 때 냅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되게 저 같다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있는데 있잖아. 예전에는 미래란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했어. 우리의 과거도 현재와 미래도 모두 정해져 있다고. 이제는 잘 모르겠어. 우연이어도 좋아라. 미소만 지으며 운명이어도 좋아라. 약간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뭔가 정해진 미래라는 건 없고 우연이어도 좋고 운명이어도 그냥 좋아라 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 숨겨진 화자들의 얘기, 그러한 마음들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할 때마다 이런 시집을 좀 자주 읽거든요. 되게 가까운 곳에 이러한 삶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감정들까지도 내가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또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모양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죽음과 관련된 그런 사랑 얘기들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과 친구들의 얘기가 동반되어 있는 시집이다 보니까 닮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집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펑펑 울고 싶을 때 읽으면 하는 시집입니다. 두 번째 책은 김계미 시인의 자면서도 다 듣는 애인아 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문체 자체가 생각보다 더 날카롭고 되게 날것의 느낌이라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책이고요. 우리는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겨울을 나는 포유류, 선이 벗겨진 코드를 꽂으며 심장에 화상을 입었다. 우리는 그림자에도 심장이 있었다.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겨울을 나는 포유류라는 말이 이 마음이 좀 아파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에 확 들어왔던 시였던 것 같아요. 시의 진짜 최고의 매력은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진짜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어도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갈래는 너무나 많고 해석하는 사람 입장도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세상에 파생되는 거죠. 저도 뭔가 제가 음악을 만들 때 최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편인데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를 시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어서 시집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글 쓰는 것 자체는 좋아했어요. 시를 쓰게 된 거는 다양한 좋은 시들을 접해보면서 나도 이런 글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나갔죠. 학창 시절 때부터 쭉 글 쓰는 걸 좋아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가라는 그런 진로도 생각해보게 되면서 국어국문학과 진학하게 되고 지금의 제가 청춘을 음악에 담아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됐었죠. 내가 되게 어둡다고 느껴질 때 그 어둠을 한층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구와 담이라는 어린 시절 때부터 사랑을 쭉 해왔던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 자체도 되게 암울하고 궁지로 몰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끝까지 사랑을 하거든요. 죽고 나서도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되게 그로테스크하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동 자체는 물론 되게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행동하게 된 그 둘의 사랑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그 어느 소설보다 로맨틱하지 않나.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따져봤을 때 구와 다미는 최대치의 사랑을 서로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사랑과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꽤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와, 이런 사랑도 있구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그대의 차가운 소원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을 먼저 알았었어요. 친한 오빠가 그대의 차가운 소원이라는 책을 좋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책 제목만 듣고 사실 노래를 만들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놀랐었고요.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는데 이 책에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는 여자 한 명이 나오는데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공감도 많이 됐었고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바쁘게 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상처로 다가올 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그곳에서 도피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세상에서 오래 남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라고 되짚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곡을 내면서 작가님 마음에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가님께도 제가 좋은 영향을 드리거나 좋은 영감이 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어쩌면 독후감이라고 하죠. 제 독후감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민기녀는 이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하고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작가님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작가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사실 책을 읽는 것처럼 차분해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거나 내가 나여서 힘드신 분들한테 추천하고요. 내가 어쩌면 너무 날카롭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 책은 이희재 작가님이 그리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만화책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읽었었던 그 똑같은 책이에요. 그림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얘가 제제예요. 제제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둘째들이 항상 서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제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큰 관심도 못 받고 한 누나한테는 또 미움도 받기도 하고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잘 못 받는 그런 아이로 나오고 어떤 성장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너무 슬픈 장면인데 제제가 포르투가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포르투가 아저씨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제제를 꽉 안아주는데 그 장면을 깊게 간직하고 있고요. 제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제는 작고 이제 크기 시작한 것 같은 나무를 갖게 돼요. 그 나무 이름을 민기뉴라고 지어주게 되는데 제제가 심심하거나 속상하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민기뉴한테 달려와서 기타를 친다든지 민기뉴가 말이 되어서 이랴 이러면서 노는 장면도 나오고 어렸을 때 저한테는 민기뉴 같은 존재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기뉴라는 이름에 꽂혔었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민기뉴 같은 존재가 필요하죠.
챙겨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옆에 있어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빙기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라든지 DM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고요. 팬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저를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점점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많을 거고 빙기뉴라는 존재를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일찍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은 사랑하고도 불행한이라는 책이고요. 사랑의 애틋함을 느끼고 사랑에 대한 솔직함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뒤의 내용도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나의 사랑의 무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는가 이 말에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저를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사랑을 많이 되짚어 봤던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만 사랑도 제 마음처럼 절대 흐르지 않거든요. 사랑에 빠질 때마다 저는 불행함을 무조건 느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행하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랑에 서투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고요.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이란 뭘까라고 항상 질문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고 사실 저 자신한테도 한 번 더 추천하고 싶어요.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할 때도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패티 스미스 저스트 키즈입니다. 전설적인 여성 로커 패티 스미스의 자전적인 에세이라고 짧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문학과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던 소녀였는데 뉴욕에 거의 빈털터리로 가서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는 거의 근 20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동시에 사진가 로버트 메이플소프를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젊은 예술가일 때 서로에게 많은 선물을 해줘요. 그래도 그의 머리칼과 제한줌, 편지 한 상자와 염소 가죽 탬버린이 4개 있다. 그리고 빛바랜 보랏빛 티슈에 고이 쌓인 목걸이 하나도 아라비아 문자가 새겨진 보랏빛 뼈 2개가 검은색과 은색 실에 달려있는 그 목걸이를 나는 미켈란젤로를 사랑했던 소년에게서 선물 받았다. 그 영어권에서 재능을 기프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로버트가 준 이 선물들로 패티가 계속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어서 감동이라고 해야 될지 슬픔이라고 해야 될지 그 사이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막 예술가 같은 대답을 하는 게 싫어서 되게 이성적인 대답을 하고 싶은데 예술과 사랑,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지요. 평상시에 많이 살아있으신가요, 다들? 저는 평상시에 보통 살아있지 않거든요. 거의 죽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일대나 살아있는지도 하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술과 사랑 날 살아있게 못하겠네요. 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렇게는 여 안에 나와 있겠지만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리고 어떤 예술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면 아주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앤드류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앤드류 포터의 어떤 단편들을 모은 소설집이고요. 그래서 이 제목도 어떤 단편의 제목입니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상실 그리고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괜히 표제작이 아닙니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헤더라는 학생이 나오고 공교롭게도 교수님 이름이 로버트네요. 로버트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수업의 제목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죠. 두 사람의 금단의 사랑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사실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사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네들 좀 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아? 이게 아니고 화저도 무던하게 이걸 그냥 봅니다. 슬픔, 상실 혹은 죄의식에 대한 그렇구나 라는 이 어투가 묘하게 위안이 됩니다. 어렵지만 그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정말 충실히 했다면 결국 위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여생에 어떤 식으로든 계속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노래로 남겨놓으면 제일 좋은 것 같긴 하고요.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때의 감정을 약간 써둔다거나 메모해두고 가사를 제가 소개할 때 실화에 기반한 픽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결국 실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써버려서 민망하군 같은 게 대부분이에요. 4집에 많습니다. 4집 들어주세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머릿속에 영화가 뭐가 하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영화가 미장센이 너무 좋고 편집이 되게 예술적이다. 이런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미학적인 어떤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슬픔을 대할 때의 태도, 상실을 대할 때의 그 덤덤함, 무표정함 이런 언어들의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책은 안다음 친구의 표정 가져왔습니다.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뭐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좀 입체적인 에세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 작가로 사는 것, 비거니즘, 여자로 사는 것, 혹은 강아지랑 사는 것에 대한 기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뭔가 약간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득 유리가 쓴 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온 비건 지향인 친구에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꼬막 무침을 사보냈다는 글이었다. 그 글은 이렇게 끝난다. 남을 죽여서라도 네 몸에 보태고 싶은 심정. 그렇게나 편협한 폭력이 그 순간 내가 내게 주고 싶은 사랑이라고 간절히 느꼈기 때문이다. 이 꼭지 자체가 비건 지향인 둘이서 모여서 육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견은 모두가 다른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밀한 의견들이 되게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워지죠. 그리고 뭐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로 지금은 미움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을 뭐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 자신과 우정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책이 위로 힐링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책에서 위안을 받는 지점은 이런 나도 타오를 수 있구나 라는 위안을 주어요.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드릴 첫 번째 책은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모순이라는 책은 내 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어느 날 번쩍 눈을 뜨게 돼요. 주인공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네, 그때부터 이제 1년간 겪게 되는 뭐 사랑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데뷔 전에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던 책이에요. 명작 소설이니까 너도 꼭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코멘트를 붙여서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정말 인생 소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모든 것이 다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면모들이 만나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단편적으로만 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정말 입체적인 면모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감이 모순 이래서 그렇지 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해요. 네,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낭만파라 아무래도 김장우였을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각자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또 보완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또 요즘엔 나영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만한 메리트가 어디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배운 점이 많고, 특히 제 마음을 울렸던 문구가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거고, 살아내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라는 책이고,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29살의 생일을 맞은 주인공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우울감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제 TV에서 라스베가스에 오라는 영상이 흘러나와요. 주인공은 그거를 보고 저기서 30살 생일 나는 후회 없이 삶을 마감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품게 되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되고 과감하게 살아가는 그 1년의 여정 중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등장인물들과 에피소드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기적을 바란다면 이제 발가락부터 움직여봐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처럼 저도 일단은 움직여요. 목표가 거창하지 않아도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단 움직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계획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또 다시 열정을 태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2025년의 사소한 목표는 어떤 걸 하든지 후회가 안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냥 직진하고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팬분들인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걸 걸고 나의 꿈과 희망과 에너지를 전달해 주겠다라는 각오로 후회 없이 하려고 해요. 눈앞이 막막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시거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내 마음을 불태우는 목표와 꿈,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소한 행복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일깨워주는 책이라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 작가님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이고요.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필두로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은 게 제가 아마 21살, 22살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읽었던 소설들이 뭔가 지금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때 데미안은 우리가 숭배하는 하느님이란 멋대로 나누어 놓은 세계의 절반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온전한 세계를 숭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려면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신을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과 악마 모두에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락사스는 신인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그런 신이었다 라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옳다고만 생각해왔던 밝고 옳고 정직한 절반의 세계만 우리에게 허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밝다고 여겨온 절반의 세계가 쳐놓은 울타리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나의 무의식과 잠재력, 그리고 또 다른 자아와의 만남, 그거에 대한 확장을 방해해온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울림을 주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많이 불안정하고 심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아 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흔들리면은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두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토로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안정된 체계에서 벗어나서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자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고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면의 깊은 나와 대화가 필요하신 분, 혹은 자아 형성 과정에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을 겪거나 혼란스러우신 분들,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나를 좀 더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위로의 폭언이라는 책인데요. 나도윤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 책은 제가 데뷔 초 때 팬분께 선물을 받게 된 책인데요. 시집을 좋아한다는 저의 말에 어떤 팬분께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건네주신 책인데,
우울하거나 지치는 순간이 오면 이 책을 찾아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은 좀 제가 최대한 다른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우울감의 크기는 정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쓸쓸함이라는 시인데요. 어느 날은 지구마저 사랑에 빠진 것 같다가 이런 날은 우주조차 사랑에 튕겨져 나온 것 같다. 버려진 기분은 밤의 부피만큼이나 쓸쓸하다. 잠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버렸단 말인가? 라는 시인데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쓸쓸함, 그리고 나는 버려진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외로움, 새벽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아서 정말 나도윤 작가님은 천재가 아닌가.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좀 다운된 날이었어요. 난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점에 가서 검색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예민이라고 쳤는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제목이 너무 저를 위한 책인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예민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예민이라는 거는 감각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더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1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한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예민함을 받아주기에는 너무 어렸던 나이였고, 저도 리더로서 좀 더 어른스럽게 친구들을 이렇게 수용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더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되게 미안하고, 정말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웠거든요. 양말이 매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싸우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냥 재밌고 자매처럼 편하고 친했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마음도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무기력해? 라고 하지만 본인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파서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는 책 속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 책을 사서 집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홉수 가위라는 책입니다. 약간의 스포를 조금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9수에 걸렸어요. 인생도 다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망쳐서 간 어떤 곳에서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살기 싫어서 도망쳐 간 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더라고요. 저는 이 짧은 단편 소설을 읽는 동안 암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바뀐 것 같아서 아홉수 가위라는 이 단편 소설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9살의 저는 홀로서기를 한 지 이제 1년 차가 됐을 거니까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멋진 무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39살의 저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감정들을 느끼면서 성숙해진 목소리와 표현력으로 연기와 음악을 통해 표현을 하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아직도 이제 단톡방이 계속 있고 너무 편한 사이다 보니까 그냥 새벽에도 야 뭐해? 라고 전화해서 같이 술도 먹고 서로 음악이 나오면은 저희끼리 미리 공유해서 들어보면서 아이디어도 내주기도 하고, 흩어져 있지만 팀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돈독하고 또 가족 같은 그런 멤버들입니다. 아르테미스 친구들 뮤비는 뮤직뱅크 대기실에서 이제 나오는 순간 같이 봤거든요. 기분이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뭔가 리더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뿌듯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되게 예뻤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책과는 다르게 좀 현실 도피하고 싶으신 분들, 하지만 그 속에서 위로를 찾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읽을 수 있고요. 그 시간 동안 현실을 잠깐 떠나서 다른 차원에서 위로와
감동과 또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다시 현실로 짠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책이니까요. 재밌게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 아홉수 가위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프랭크 허버트의 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먼 미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판타지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와, 내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저 멀리 떨어진 미래의 세상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상하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초 영화가 난리잖아요. 보셨나요? 봤죠. 저 진짜 정말 N차 관람 의지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꼭 보세요. 제발. 제가 좀 세상에 없는 것들을 좋아해요. 세계관이 방대하고 좀 인간관계 되게 복잡하고 뭐 누가 누구 어느 가문이랑 막 어디가 어떻게 싸우고 막 누구랑 사이가 안 좋고 왜 이렇게 됐고 막 그런 거를 좋아해서 역사 덕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역사 덕질은 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리고 항상 상상 속에 괴물이 나와요. 용. 그거를 하려면 멀티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다 난데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다른 평행우주의 스텔라장은 다른 거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가 또 페스티벌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인터스텔라 페스티벌 또 이제 인터스텔라 하면은 우주 영화 중에 또 이제 한 획을 그은 영화지 않습니까?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인터스텔라장이기도 하고 저를 비롯한 다른 지구의 저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말인데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엔니오 모리코네 선생님이 너무 인간적이고 본인이 거장인데 거장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마에스트로의 소소한 일화들? 그런 것이 되게 범인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으로서 평가하자면 제가 감히 평가를 할 그건 아니긴 한데 그냥 마냥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속내를 더 들여다보고 나니까 아 진짜 평생 발끝에도 못 따라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잔꾀를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약간 고리타분하게 하면서 어떨 땐 결과가 좋고 어떨 땐 결과가 안 좋고 이것에 크게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챕터가 100살에 그만두겠습니다 이건데 75년을 했는데 아직도 만들고 싶은 음악이 있냐라는 질문을 주세페 트로나토레 감독이 던졌을 때 나는 여전히 머릿속에 계속 하고 싶은 게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런 고집과 선택들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되게 만들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죽기 직전까지 현역인 게 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열정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 그 태도로 살아야 제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음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위로라는 시집입니다. 제가 독립해서 나갈 때 엄마가 갖고 가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왔었어요. 되게 직관적이고 따뜻하고 동시에 감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위로가 담긴 시집이어서 저한테 엄마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시를 읽으면 좀 울컥해요. 약간 엄마가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 꿈일기 1. 나는 가끔 꿈길에서 어린 소녀가 된다. 낯설면서도 낯익은 또 하나의 나를 본다. 예, 넌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내게 묻는 나무들에게 아직은 몰라. 천천히 생각해야 돼. 새침을 떨며 조용히 걸어가는 나. 아직 어른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어린 날의 추억과 뒹구는 작은 인형이 된다. 나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 어린 날의 추억과 지금의 내가 만나는 어떤 그런 상상을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이렇게 예쁜 단어들의 구성으로 잘 표현이 된 시인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위로라고 해서 마냥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선물해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위로보다는 누가 청소 대신해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뭔가 그 내 몸 하나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더 그렇잖아요. 그 이번에 신곡도 막 설거지를 하고 뭐 샤워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런 작은 것들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늘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면 누가 대신 이걸 청소해주면 나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청소하는 건 나고 결국에 나를 위로하는 것도 나다.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이 캡틴락 한경록은요, 김창완 형님의 북 콘서트에서 MC를 봤거든요. 그때 마이크 앞에 붙어있던 이름표입니다. 추억으로 이렇게 또 간직하고 있고, 여기 또 책에 제 이야기가 나와요. 외로움이나 그리움은 냄새 같은 것이다 라는 챕터에 나오는데, 냄새처럼 이렇게 어느 순간 피어오른다는 건데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 해도 어느 정도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사그라든다. 챕터 말미에 갑자기 크라잉넛의 베이시스트 한경록 군이 생각이 나네요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전 너무 이렇게 또 기쁘고 감사했죠. 동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용적이지 않거나 돈이 안 되거나 하는 낭만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반항이자면 반항이고 동심이자면 동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 잰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여백이 되는 대로 그려보겠습니다. 47개를 그렸군요. 이 가운데 V 표시한 2개의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회사 생활이란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라미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동그라미는 시작을 했으면 끝점이랑 연결이 돼야지 좀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인 거잖아요. 무조건 시작을 하시고 찌그러지더라도 동그라미를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책을 군대에서 불침번 서다가 읽었어요. 그때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이 노인은 그냥 자기 루틴대로 가요. 매일매일 미끼를 손질을 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항상 다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회가 오더라고요. 배보다도 더 큰 이 청새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사투를 벌여요. 결국에는 창살로 청새치를 잡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피냄새를 맡고 공격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꿈을 가지고 꿈을 이뤘어. 근데 이 앙상한 뼈처럼 허무한 게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래도 꿈을 향해 나가는 게 또 인생이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여기 명문장들이 많잖아요.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나진 않았어. 파괴될지언정 패배할 수 없어. 희망을 버리는 건 죄라고 생각해. 이 문장이 저희 인생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때부터 바로 꺾인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이 되면은 이파리들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내년 봄을 준비하고 새로 뭔가 막 성장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는 죽은 나무가 될 것이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성장하고 사색하고 꿈을 꾼다면 내년에도 또 새로운 초록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처럼 84일 동안 뭔가를 맨날 하고 있는데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꿈이 과연 맞을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에너지를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톰 슐만 지음의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딴 거 공부 안 하고 계속 시 있는 쪽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막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한 권을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고요. 저도 좀 이렇게 인용해서 써봤던 것 같아요. 글 쓰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저의
또 다른 어떤 자아가 나와서 얘가 좀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글들을 바라보면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키팅 선생님이 지금 표지에도 그렇듯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아직도 저희 창작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력에 반항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또 키팅 선생님이 그래요. 사람들은 각자만의 리듬이 있어. 이 세상의 발걸음에 너를 맞춰가지 말고 독특하게 걸어봐, 이렇게 막 시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인디씬에 많이 모여있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중들은 결국에는 그 진실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디 뮤지션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음악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리듬으로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젊음의 청춘의 패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이나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루이스 캐럴의 운율 그리고 의미 형클어진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명작 동화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수학가이자 사진가이자 작가이기도 하셨으니까 이게 그로테스크한 사파도 있고요. 되게 이상하다, 모호하다, 그로테스크하다, 유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을 이상한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볼 때마다 저에게 영감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규 1집 준비 중이었어서 여러 가지 고찰을 많이 하던 차에 정처 없이 딱 펼쳤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선생님 시를 잘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모호하게 표현할 것이며 그럼 선생님 제가 양고기 파이를 설명하고 싶다면 밀가루 감빵 안에 있는 양꿈의 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구절을 보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매료가 됐었는데요. 썼던 가사가 목에게라는 정규 1집 수록곡에 나옵니다. 고찰을 많이 하던 차에 참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하타케 야마소의 대논쟁 철학 배틀이라는 책입니다. 15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입씨름을 펼치는 것과 같아서 키워드로 씨름을 정했었고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루소, 간디 여기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가 진행자예요. 라인업이 대단하고요. 그들의 사상을 이 하타케 야마소 씨가 이런 명제에 이런 대답을 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논쟁을 펼치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진리는 존재하는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는 명제가 너무 많아서요. 정답을 따로 제시해주지 않는 책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진리는 존재하는가. 제가 사운드 클라우드에 노래 냈던 것 중에 진리를 찾아서 떠나자라는 가사를 썼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나름의 긍정과 부정 그리고 상상력을 깨는 정처 없이 사유를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흐름에 따라서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사람을 접하고 경험함에 따라서 저의 가치관이나 나름의 사상 같은 게 변해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 답변이 달라져요. 해답이 없는 책인 것 같아서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읽으실 때마다 자신의 나름의 철학을 깰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내면에 있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서한집인데요. 서한이라고 함은 편지입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엽서를 써서 그것을 엮어서 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책보다 진심이 담겨져 있고 또 역설적으로 정겹기도 합니다. 불안함이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키워드를 설정한 이유는 진심을 다해서 써놓은 편지와 어떤 메모를 함부로 읽어도 되나 병원에서 있었던 내용도 있고 얼마의 금액을 좀 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런 부정의 글들이 긍정을 일깨워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서한집을 보고 여러분도 언제나 긍정하시길 바라기도 하고요. 다자이 오사무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 엽서들처럼 아날로그 시계, 편지라든지 메모라든지 손으로 쓸 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작사가 김이나님의 작품이죠. 2020년도에 직접 사인해서 주셔가지고 금방 다 읽고 바로 제가 감상을
전화드렸던 기억이 나요. 좋은 선배가 후배에게 해주는 조언처럼 느껴졌던 부분들이 많아서 키워드를 선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고 각별한 선배이기도 하고 작사가로서 너무 존경해서 궁금한 점도 많았지만 삶에 대한 생각들이 참 재미있고 와닿는 데가 많더라고요. 꽂혔던 구절이 있어요. 사과를 하는 쪽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도권을 갖는 착각을 한다. 물론 사과하는 일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과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심취해서 포커스를 상대가 내 사과를 어떻게 받는지에 맞추기 시작한다. 무릎을 탁 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공감이 되고, 사랑을 할 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나 자신에게 심취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되게 비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이 와닿았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를 만나서, 아는 형이나 누나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싶어지는 그런 때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누구라도 적용될 만한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소설가가 되었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 직업 자체에 대한 고찰과 고민들,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잔뜩 적혀있는 책입니다. 제가 뮤지션으로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나가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대작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직업으로서, 예술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니까 태도에 대한 공감대에서 오는 되게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소설가가 되려면 어떤 훈련이나 습관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본인이 받았을 때 자기도 고민이 된대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대답해주는 대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닥치는 대로 읽을 것, 조금이라도 많은 이야기에 내 몸을 통과시킬 것, 수많은 뛰어난 문장을 만날 것. 대작가가 저에게 해주는 조언 같아서 굉장히 심쿵했던, 그대로 음악으로 바꾸면 닥치는 대로 들을 것, 조금이라도 많은 음악에 내 귀를 통과시킬 것, 수많은 뛰어난 음악을 만날 것, 이렇게 읽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처럼 작업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전 세계적인 대작가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목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저자 고영배. 소개해드리려고 가지본이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음악으로, SNS로, 영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분들께 저의 모습들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책으로도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저희 노래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10cm 권정열 씨가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에세이인 줄 알았더니 왜 위인전이냐고. 이 책을 읽으시면 어지간한 제 지인보다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는 거거든요. 즉시 찐친 멤버들을 만나서 밴드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 제 어릴 때 이야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리고 싶었던 제 모습도 담겨있고, 더 알리고 싶은 제 모습도 담겨있다 보니까 저의 업적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책을 보셨는데 제가 어떤 척을 한다던가 가르치려고 한다던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경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막 성공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밴드를 만들어서 앨범을 내고 뭔가 해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조율하는 게 제일 적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책에 서툰 부분들도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